너무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잘 하셨습니까? 네. 네, 지금은 주제발제 시간입니다. 발제하실 분은 이은상 총무님이십니다. 우리 총무님은 더 이상 소개가 필요 없는 분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총무님 일정이 굉장히 바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총무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장 사회선교 정책에 대한 지원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령하신 이중독 위원장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바쁘게 돌아다니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염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아직까지는 크게 아프지 않고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선교정책 협의회 하면서 저도 이제 실무자로서 같이 활동을 했었고, 우리 기장교회 그러면 사회선교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 기장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기장은 진보적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상당히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진보성이라는 것의 의미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인간을 개체 인간으로 보지 않고 사회와 역사, 문화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총체적 인간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보수적인 교회들은 구원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에 나오게 해서 예수 믿게 하면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람 하나하나를 전도하는 것을 선교의 모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개인이 그 사회와 역사, 조건, 문화, 법 이런 것과 분리된 개인이 아니라 개인의 삶 속에는 사회의 총체적인 어떤 구조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은 그가 연결되어 있는 사회 구조, 법, 문화, 제도, 관계 이런 것까지 다 구원해 낼 수 있을 때, 그때 진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개인과 역사의 구원에 대한 총체성, 이것이 진보성의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약자들, 약자 소수자들에 대한 애정, 그들과 연대, 이것이 진보성의 두 번째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이 누구인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것, 여성, 노약자, 그 다음에 어린이. 그래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만드는 것이 이 시대의 선교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통일위원회와 평화공동체 운동본부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전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후정의위원회를 만들고 생태공동체 운동본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사회 약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90년대 이후로는 이주민들의 인권과 그들의 올바른 삶을 지켜주는 것이 진보성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주민 선교운동본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과 같이 비례를 같이 하면서도 더 오래된 여론과 더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회 약자, 여성이죠. 그래서 그 여성들의 권익과 평등을 지향하기 위해서 양성평등회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 기장교단이 가지고 있는 진보성의 가치이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표현한 것이 운동본부입니다. 생명, 평화, 그다음에 인권, 정의, 여성, 이 네 가지 파트가 우리 기장이 가지고 있는 진보성, 진보적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나왔듯이 20세기에는 여러 시민단체들이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표적으로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이런 활동을 많이 했죠. 제 기억으로 70년대와 80년대 사회운동권들이 많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는데, 80년대 초반에 사회주의 사회과학이 대학가와 사회에 물밀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한신에서는 정은영, 김수행 교수라는 정통 마크시스트들이 정교수로 채용이 되었고, 또 83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막스주의가 사회 전체를 지배하기 시작했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사회를 분석하고 사회를 개혁해 나갈 수 있는 로드맵과 목적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70년대는 굉장히 과학적이지 않는 뭔가 그 열정이 있고 순박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사실 80년대 초반, 중반까지로 써서 사회가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우리 사회를 지배해 나갔을 때 우리는 이데올로기를 얻었고 대신 상당히 낭만은 잃어버린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던 거죠. 80년대까지 우리 사회는 그 시민단체가 별로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그 역할까지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인권, 노동, 교육, 환경 모든 문제에 있어서 기장 중심으로 한 에큐메니컬권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연관을 가지고 있었고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로는 시민단체가 굉장히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시민단체의 특징은 전문성이 있는 겁니다. 경실련은 경제정의라는 측면에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환경운동연합들은 환경문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참여연대는 사회 전체의 어떤 그 민주적인 과정 이런 것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그 전문성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는 시민단체가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 80년대까지 사회단체가 시민단체가 하던 역할을 사회선교 차원에서 시행하던 교회가 할 역할이 줄어들어 버린 거죠. 거기서 이제 저는 좀 갈 방향을 좀 혼돈스러운 상황을 맞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봤을 때 우리 교회는 시민단체와는 다르게 시민단체가 전문성을 중심으로 한다면 교회는 대중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아주 극우도 올 수 있고 극자도 올 수 있고 어떤 사람도 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게 한 힘,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저는 90년대 이후로 한국교회, 기장교회가 나아갈 사회선교의 방향은 대중성을 어떻게 강화하느냐. 이제 저희가 참여연대의 전문성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갈 필요도 없고 전문가 집단은 전문가 집단을 하고 우리는 그들이 갖고 있지 못한 대중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갈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따지고 보면 교회만큼 충성도가 강한 집단이 없어요. 일반 사회단체에서 한 달에 2만 원 회비만 내면요 아주 존중받는 회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매주 모이죠. 최소한. 그리고 11조 하죠. 11조만 합니까? 워낙 헌금들 엄청나게 많이 하죠. 식사도 준비하죠. 청소도 하지. 그러니까 시간, 돈, 노동 이런 분야에서 교인들만큼 충성도가 강한 집단이 한국 사회에 없는 거예요. 이런 집단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교회의 특성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가 우리에게 과제가 됩니다. 또 하나는 참여연대나 경실련이나 서울에 굉장히 중요한 조직을 가지고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전국 단위 조직이 약한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교회는 기장교회가 큰 교단 아니지만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저 섬에까지 교회가 있는 거. 서울 심장부에서부터 전국의 실핏줄처럼 교회라는 조직이 없는 데가 없게 퍼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인 시민단체 갖고 있지 못한 대중성, 열정, 그리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이 네트워크,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감당해내느냐가 우리 사회선교가 감당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문성, 이 사회선교의 핵심을 교회와 사회위원회,
그리고 평화통일위원회, 기후정의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 이렇게 네 단위를 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사회에 선언하고 행동하는 것이 기장교회 사회선교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정의 선교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 지금 많이 이야기되고 있지만 노동 문제가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AI가 현대자동차도 이제 이미 휴머노이드 로봇을 다 배치하기 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코앞에 다가와 있고 그러면 이제 노동자는 일자리 뺏길 것이고 19세기처럼 농구에서는 러다이트 운동을 통해서 로봇을 파괴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우리 아직도 사회 양극화가 너무 진전이 급격하게 되고 있고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너무 많은 부를 독점하고 있고 다수의 사람들이 빈곤에 허덕이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또 노동사회 안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가 아직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거 또 사회적 참사 문제 지금 세월호 문제라든지 또 이태원 또 제주항공 이런 사건들이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백이라는 학자는 이미 오래전에 현대 사회가 위험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옛날에는 말 타고 가마 타고 다닐 때는 충돌해서 교통사고 나도 그냥 한 사람 팔 부러지고 말았는데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빨라진 편리해지고 빨라진 사회 속에서 비행기나 아니면 KTX 한번 부딪히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가거든요. 앞으로 교통수단이 편리해지고 광범위해지고 글로벌화될수록 사회적 참사는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더 커질 것이고 더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그들을 위로하고 소망하고 그들이 한 풀어줄 수 있는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가 사회적 선교의 중요한 모토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전히 사회가 발전할수록 없어지지 않는 소수자의 인권, 장애인이라든지 이주민이라든지 그런 성소수자의 문제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하며 그들이 새로운 소망과 외로움 속에서 또는 소외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과제가 사회 정의 선교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평화통일 선교는 우리 한반도에 우리가 놓여 있는 이상 한반도의 분단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와 상처와 아픔을 계속 수십 년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래전부터 평화와 통일을 우리 시대 하나님께서 기장교회 주신 선교적 사명으로 고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평화통일위원회를 만들었고 평화공동체운동본부라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평통위원회는 굳이 구분하면 주로 한반도의 남북 간의 관계와 평화통일의 문제를 중심으로 담고 있고 또 우리는 외국 선교사로부터 또는 외국으로부터 분단과 이 상처를 치유받게 하는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빚진자이기 때문에 우리 기장교회가 적어도 아시아 교회에 대해서는 평화 문제를 같이 논의하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평화공동체 운동본부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만드는 일에 사명을 가지고 굳이 그렇게 보면 그렇게 조금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두 조직이 유기적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중요한 과제가 방법이 하나는 평화통일주의를 엄수하는 것입니다. 평화통일주의는 1989년도에 WTO 중앙위원회에서 모스크바에서는 중앙위원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8.19 직전주의를 전 세계 교회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자. 근데 뭐 제대로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2013년 부산 총회에서 다시 중앙위원회가 아니라 총회에서 결의해가지고 한반도 평화통일주의를 지키자고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도 잘 안 지킨다는 거죠. 우리 교단도 제가 10여 년 전에 조사해 봤을 때 한 30% 정도 지켰습니다. 지금은 좀 늘어났어 모르겠어요. 다른 교단 거의 안 지킵니다. 그
결국 세계교회에 우리가 결의한 한반도 평화통일주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촉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켜야죠. 우리가 열심히 지키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한반도를 위해서 전 세계 교회가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것이 순서인데 우리도 잘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기장교회부터 평화통일주의를 정말 잘 지키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평화통일 기도회. 우리 10년이 넘어서 지금 오늘도 이제 평화통일 기도회를 했는데 이 평화통일 기도회가 평화통일의 과제를 일반 교인들과 대중화하는데 아주 중요한 방법들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어떻게 잘 만들어갈 수 있을지, 어떻게 개교회, 시차례, 평화통일에 관심 없던 사람들이 이 기도회에 참여함으로써 내가 평화와 통일을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들을 불러일으키고 우리가 원폭 피해자들 모르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그냥 막연히 또 잊어버리고 있던 것을 다시 환기시키고 기억하게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평화통일이라는 과제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되게 멀거든요. 별로 불편함이 없습니다. 분단과 이 상황. 그러나 이 분단의 상황이 얼마나 우리 삶을 옥죄고 있고 위험천만한가 하는 것을 대중들에게 계속 알려주고 다시 환기시켜주는 역할, 그것이 평화통일 기도회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저는 부러운 게 이제 법륜 스님이 하는 그 정토에 거기서 평화재단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정세 분석을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남과 북이 주체가 되어야 되지만 분단부터 해결까지 주변 강대국들의 논리를 외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의 상황을 끊임없이 변하는 정세를 분석하고 그 분석된 자료를 기초로 해서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되는데 기장 안에 그런 정세 분석팀이 없는 거예요. 기장 안에 그런 사람들이 흩어져야 돼요. 그들을 묶어서 기장의 이름으로 어떤 두뇌 집단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돈이 들겠죠. 그런 것들 어떻게 할 것인지가 과제가 될 것입니다. 기후정의 선교는 저희가 교회로서는 사실 기후 문제를 제일 쉽게 교인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되게 좋은 아이템이에요. 환경 문제가. 평화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가 오랫동안 분단의 장벽 속에 있었고 또 좌익이라는 그 좌우로 걸고 있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데올리기 싸움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환경 문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의제이기 때문에 우리 그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또 하나는 다른 것보다 전 지구적 차원에서 가장 광범위한 그 대상이 되는 것이 기후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명, 평화, 정의라는 순서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수용하기 쉬운 주제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잘 설명해내고 이것을 잘 지키고 있는 개인이나 교회들의 사례를 잘 모집해서 우리도 이렇게 따라 해봐야지라고 그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시켜 나가는 작업이 되게 중요합니다. 결국 환경 문제의 핵심은 에너지거든요. 에너지를 이제까지는 석유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부산에서 부산물을 통해서 이 세계를 움직여왔는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환경의 재앙으로 귀결되었다는 거죠. 대체할 것이 무엇이냐? 신재생에너지, 태양에너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것을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변경할 것이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다시 우리는 탈원전에서 원자력 발전소 회복하는 것이 다시 갈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됐는데 그거는 명백한 그 가해자가 있어요. 미국이 있고 일본도 가해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후쿠시마에 쓰나미가 있어서 원자력 발전소가 터져버렸다. 천재지변이거든요. 가해자를 지목하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원자력 발전소가 지금 해안가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터져버리면 어마어마한 재앙이 우리한테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제가 후쿠시마 쓰나미라고 제가 3번을 가봤는데 참 안타깝고 그 가슴 아픈 이야기가 후쿠시마 때 살던 사람들이 다 고향을 떠났어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 치는데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도쿄나 뭐 오사카 이렇게 흩어지면서 그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 후쿠시마에서 왔다라는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쿠시마에서 왔다고 하면 벌써 저 사람 혹시 원폭에 피폭된 게 아닐까 하면서 결혼, 직장 다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남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체 에너지를 발굴해서 만들어 갈 것이가 중요하고 저는 그 사이에서 수소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수소차를 타고 있는데 수소 경제가 차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도시가스를 전국에 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도시가스로 사회를 움직여 가듯이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 수소를 가지고 수소를 공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린 수소가 아니라 그레이 수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주 속에 있는 우리 공기 속에 있는 무한의 어떤 수소를 채집해서 이것을 에너지화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한다면 그러면 에너지 문제는 거의 모두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때까지 현대차가 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현대차가 그 연구를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연구를 접지 않도록 지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운동입니다. 저는 어쨌든 수소 경제에 굉장히 큰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환경주의와 기후정의주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지켜낼 수 있지 하는 것이 우리의 큰 과제가 될 것입니다. 양성평등 선교는 교회 내 여성의 주권과 평등을 세우기 위한 그런 운동입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여성 목회자들이 좋은 교회에 많이 청빙되는 예를 많이 만들어내고 여성 목회자들이 남성에 비해서 차별받지 않고 기회의 균등을 주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여성 장로를 많이 뽑아야 돼요. 여성 다른 거는 법을 고치고 싸워야 돼 막. 근데 사실 여성 장로를 뽑는 일은 상대적으로 쉽다고 생각해요. 그 여성이 많으니까 여성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여성의 주권의식을 가지고 여성 장로를 많이 뽑고 여성 장로가 많은 곳에서 여성 목사를 총빙하는 숫자가 기회가 많이 만들어지면 저는 완만하게 속도가 급하진 않겠지만 저는 남녀 평등이 교회에서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유리천장 깨기, 남성들이 독점하고 있는 일정 한도까지 여성이 올라가고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사회 구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사회적으로 조금씩 깨지고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빨리 깨졌으면 좋겠고 특히 교회 안에서 여성 운동을 하게 될 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과 이제 충돌이 빚어지거든요. 저는 충돌은 조금 완화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설득하고 좀 부딪히지 않는 방법이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영국 성공에 우리나라 성공에는 10,0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교회도 100개 정도밖에 안 돼서 작아요. 그러나 영국 성공에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국교니까 그리고 미국 성공가 크고 영국 성공의 세계 성공의 전체를 대표하는 캔터버리 대주교가 여성이 됐잖아요. 그리고 UCC 캐나다에 가면은 이전에 있던 회의장도 우리 교단 총회장보다 UCC 캐나다 의장이 훨씬 권력이 세요. 근데 여성이었어요. 작년에 제가 총회 갔는데 다시 또 뽑는데 4년짜리 의장이 또 여성이 됐습니다. 왜 영국에서 여성 캔터버리 주교가 나오냐? 왜 UCC 캐나다는 여성 의장이 그렇게 계속 할 수 있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50% 이상이 여성이에요. 우리 교단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는 82학번인데 여성이 3명, 4명이었습니다. 81학번 여성만 11명이었고 한시는 전통적으로 여성은 3명, 4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학년에 거의 반 정도가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는 이들이 쭉 가다 보면 결국 우리 교단도 여성 목회자가 반 정도의 시대가 20, 30년 전에 후면 올 거예요. 근데 그것만 기다려서 안 되고
그 시기를 빨리 단축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기후 문제, 그다음에 평화 문제, 그다음에 이주민과 인권 문제, 그리고 여성 문제, 이런 문제들이 사회와 민족이 연관되어 있는 제도적이고 의식적 문제들인데 딱 두 가지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는 개인의 의식을 바꾸는 거죠. 개인의 관점. 우리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한신 들어갔거든요. 1년도 한 게 뭐냐? 시간표정이죠. 교수님들 들어와서 계속 신학 가르치면서 지금 전반이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이런 얘기 하셨고, 선배들 만나면 울분을 토하면서 막 이야기하고, 또 선배들 막 감옥 가고 이런 거 보면서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무조건 정부를 믿고 정부가 옳다고 생각했던, 군부 독재가 무슨 잘못되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에서 1년 동안 시각을 교정해주고 가치를 교정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결국은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평화를 위해서, 또 기후를 살리기 위해서, 또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위해서, 또 여성들의 평등을 위해서 하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의 교정, 가치관의 관점을 바꿔주는 운동, 계몽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 소그룹을 통해서 이 시각을 어떻게 교회라는 대중성 있는 공간과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을 해줄 수 있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결국 이것이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정책의 변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의 변화, 그 다음에 전 세계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죠. 그것이 결국 정부와의 투쟁과 대립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두 가지 방법을 어떻게 각 주제별로 각 단계에 맞춰서 내가 이 상황에 맞춰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전략을 짜가지고 추진해 나가느냐가 사회선교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자학교가 이 일을 지금까지 잘 해왔고, 사회선교라는 주제로 이렇게 많이 모이는 이런 행사도 없고요. 다른 교단 한다고 이렇게 많이 모이는 교단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기장은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오신 분들이 되게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통보로서 제가 다 맞는 건 아니고, 제가 볼 때 기장교단의 사회선교의 방향과 주제, 그리고 구체적인 방식 이런 것들은 아웃라인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 생각이고요. 그에 대해서 좀 참고하시고 이후에 좀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같이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토론 시간은 이후에 있겠습니다. 교회와 사회위원회 있겠습니다.